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73년 전에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속여서 강제 노동을 시킨 일본 기업을 향해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죠. 13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이 이제야 승소라는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1억 원씩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3명의 피해자들은 재판이 늦어지면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 직후에 일본 정부는 주일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본 뒤에 도쿄 현지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던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73년, 소송 13년 만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과거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받은 경제협력 자금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이들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또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배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할 가능성은 적은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신일철주금은 오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앞선 판결을 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을 3%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일철주금이 아닌 제3자의 권리가 잡혀있진 않은지 등 따질 변수들이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배상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재판 1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자들은 96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사건 중 상당수가 오늘 선고 이후로 심리나 선고를 미룬 상황이어서 남은 재판도 결론을 내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판결이 나온 뒤에 최후의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혼자여서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냈던 3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오늘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법원에 처음 소송을 낸 지 13년이 흐르는 동안 함께 싸우던 3명의 동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 정도는 생존해 있을 걸로 알았고 오늘에야 자신만 남은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넘어갔었지만 어디 더 기쁜 거 있네. 나 혼자만 멸살했는데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다른 피해자인 고 김규수 씨의 부인 최종호 할머니는 판결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진즉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결되어서 남은 가족이라도 정말 마음이. 한을 품고 지낸 73년의 시간, 피해자와 가족들의 얼굴엔 기쁨보다 먼저 떠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피해자들이 처음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현지 법원이었지만 패소했고 이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죠. 징용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부산 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간 훈련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뒤에는 우리나라 제철소에 기술자로 취직도 할 수 있다. 1943년 9월 이 광고를 보고 일본 오사카 제철소로 떠난 앳된 청년들. 도착해 마주친 일터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제 노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후 1997년 12월 피해자들은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주지 않은 임금을 돌려주고 강제징용 피해도 배상하라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당시 피해자들이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엔 우리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심과 2심 판결은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대법원은 이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고 개인 청구권도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지만 5년 넘게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그 배경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만을 고려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상고법원 추진에 매달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늦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송을 냈던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단 1명. 그리고 마침내 오늘 대법원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이른바 65년 체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워서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끝난 얘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식민지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65년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조속히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일본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들여서 항의하는 외교적 조치를 했군요. 어제 뉴스룸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다고 보도는 해드렸는데 예상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노타로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국의 산권 분립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타로 외무상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完全かつ最終的に終わらせている日韓請求権協定に明らかに違反をし、そればかりか
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 예,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영상을 보니까 고노 외무상은 상당히 좀 불편한 표정을 지은 것 같긴 하군요. 네,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대사를 만나서 이 악수도 나누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일관 비스듬한 자세를 앉아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사가 말을 하려고 하자 외무성 관계자가 취재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초치라는 것이 뭐 편한 자리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네, 아베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라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오늘 일본 정부 반응이 꽤 강경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저희가 2부 팩트체크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역시 이제 그동안 일본으로선 금과 옥조였던 65년 한일 협정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런 위기감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일 협정을 기반으로 한 65년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으로 이 같은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이어서 강제징용 문제가 재차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고노 외무상 담화문을 보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강경한 반응이 국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국 정부 대응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앞으로 장기적인 외교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을 했으며 과정은 혹독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지난 2015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첫 공식 사과. 그러나 그것은 단지 900여 명의 미국인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른 피해국에도 사과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을 강요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일본 기업의 보상액으로는 전후 최대 규모, 그들은 피해자 3,700여 명에게 사죄금을 지급하면서 통절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중국인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를 태운 전투기 제로센을 비롯해서 각종 군함과 어뢰 등 폭발물을 대거 납품했던 기업. 그곳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 피해자는 약 10만여 명. 황국 신민의 영예로운 산업전사라는 호칭이 붙었지만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노동자였습니다. 반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신축하라. 즉 조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2m 넘는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료는 그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임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 기업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13년하고도 8개월을 끌어온 강제징용 재판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명료했습니다. 결론이 늦어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 피해자들보다 한일 관계를 먼저 걱정했다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우리의 대법원. 아흔을 훌쩍 넘겨 홀로 남은 피해자의 슬픔은 누구도 아닌 자신의 조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중국과 미국에는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우리에겐 사과하지 않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 그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준 것은 누구도 아닌
피해자들의 조국이었고 당시의 위정자들 역시 아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대영 기자, 판결 직후에 나온 일본 정부 주장들을 확인을 했죠? 네, 3개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この本件につい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をしています。この判決は国際法に対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까? 네,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번 판결로 뒤집었다. 네. 그래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협정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저리 차관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양 채약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저게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2005년 공개된 협정 당시의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정 이후에 양국의 문헌에도 식민 지배 배상 청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1965년 협정의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5년 협정을 뒤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도 볼까요? 네, 일본 외무상의談話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韓国政府が毅然とした対応を取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をいたしますが、それが取られない場合には国際裁判を含めあらゆることを視野に入れた対応をせ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す。 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네. 하지만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제소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 간의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네.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도 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 네,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네. 정부는 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배상 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배상 책임이 생긴 신일철 주금, 옛 신일본 제철입니다. 이곳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업이 한국 내에 자산을 가졌다면 압류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일철 주금은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3.32%입니다. 오늘로 주식 가치를 재보니까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을 미국계 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일철 주금의 한국 내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법률적인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일본 본사에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걸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